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 자살. 무려 12년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릴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삶의 끈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까지도 앗아가는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자. 네,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말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졌다면 이 사춘기가 아닌 청소년기 우울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철호 씨, 장년 씨, 그런 의미에서 네. 두 분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밝게 잘 보냈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게 보냈습니까? 전 우울했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이유 없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많이 받잖아요. 특히나 공부는 안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는 학생이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집안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피아노 좀 건반을 두드리면서 오.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멋있게 해소를 하셨네요. 진짜요. 와, 저는 제가 중2병에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셨거든요. 어머. 중2병 딸과 갱년기 어머니 굉장히 아하.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나도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냈구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사춘기를 바람처럼 지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사춘기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도 있고 네. 성인에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호준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우울증을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 단순한 우울감은 이제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겠지만은 우울증 이건 좀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우울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시고 또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울감은 우리가 흔히 정상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분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는 것은 우울한 감정이나 우울한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쉽게 좋아지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병적인 상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라고 한다면 우울증은 비정상적으로 좀 심하고 더 훨씬 오래가는 그런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우울감은 또 비교적 명확한 원인이나 계기가 존재하지만 우울증은 그런 원인이나 계기가 없이도 혹은 있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울감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정적인 사고라든지 이유 없는 두통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가슴 답답한 것 같은 신체적 증상들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적, 학업적인 기능 또한 저하되는 것이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진단 기준을 보면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과 예전에는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입맛이 없어져서 갑자기 단기간에 몇 킬로씩 빠진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폭식증으로 풀기 위해서 몸무게가 갑자기 확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 생겨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혹은 중간에 자주 깨는 그런 수면 양상의 변화 혹은 자서는 안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잠만 자려고 하는 과수면의 수면 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초조해하든지 혹은 반응이 느리고 멍한 상태인 정신운동성 지체라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피로감이나 활력의 상실과 같은 그런 특징들도 우울증에서 흔히 잘 나타납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무가치감을 흔히 나타낼 수도 있고 잘못된 일들은 전부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과도한 죄책감 또한 우울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전에는 잘 결정했던 것들도 갑자기 결정장애가 오는 그런 것들이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우울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반복적인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계획, 시도도 나타나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저는 그동안 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좀 부끄럽네요. 근데 우리 우스갯말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북한도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중2들이다. 중2병.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또래 친구들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그때는 한창 또 예민하니까 그렇죠. 저도 뭐 이유 없이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부끄러웠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때 저도 청소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먼저 우리 청소년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먼저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떠나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적어지면서 그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울리게 되고 또래의 그런 문화나 관습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한 사람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연습들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래들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부모님 혹은 가족들보다 자기 또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부모님들이 자기 친구들을 욕하거나 혹은 좀 안 좋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화를 내고 흥분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기 특징으로는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됩니다. 홀로서기를 앞두고 상당히 자신은 이제 거의 어른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사사건건 좀 많이 대립과 마찰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과 성인의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른이 다 되어가는 성인의 그런 입장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네가 어린데 뭘 알겠느냐, 아직까지 너는 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고 상당히 좀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자기가 좀 도움을 받고 좀 기대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도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또 이렇게 나에게 기대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라고 해서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발달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달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뇌발달적인 측면에서는 뇌발달은 20대 중반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은 상당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충동적이고 좀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서의 뇌 기능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성숙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성인기 우울증에서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되게 우울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 우울증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우울한 기분보다는 짜증이나 과민함, 흥분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울한 증상이 두통이나 아니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그리고 가슴 답답함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성인보다는 더 많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떨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기분이 확 처져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참 웃고 막 떠들고 시끄러워서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아이인데 집에만 오면 슬프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짜증내고 뭔 그런 불만이 많은지 과연 이게 우울증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좀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또래들과 있을 때 그만큼 기분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런 또래 집단에서의 그런 인정이나 또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에서는 동반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장애나 주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ADHD 그리고 반항장애나 품행장애 여러 가지 핸드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등의 동반 질환이 같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진단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치료하는 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청소년기 자체가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의 치료 목표 자체가 그런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기 우울증을 치료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네. 살짝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증 어떻게 치료할지 궁금한데 네. 사실 우리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과연 따라갈까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데 일단 병원 문턱을 넘어서기만 해도 치료에 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아이가 병원에 오지 않던지 아니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치료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울증을 치료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평가와 관계 맺기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설정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평가를 할 때에는 이 청소년이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유발되었으며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 우울증에서 공존질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존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치료를 할 때 초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치료에 와서도 일종의 그 치료가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병원에 이렇게 엄마한테 끌려왔다, 아빠한테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아이가 현재 자기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계획을 설정할 때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치료, 약물치료, 부모 면담, 학교에서의 개입 등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그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에는 크게 나누어서는 비약물적인 치료와 약물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리치료, 상담치료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대인관계 치료라든지 지지치료, 가족치료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외에도 청소년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경두계 자기자극법, 정기경련치료나 계절성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광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치료로는 항우울제로 잘 알려져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나 세로토닌 도파민 기량제 그리고 수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멜라토닌제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단순히 약만 처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학병원 같은 정신과는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길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교수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네. 면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받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다음 환자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신과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약만 처방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심리 치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진료 시간에는 시간을 잡고 그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약속을 잡아서 그 시간 내에 방해받지 않고 심리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의뢰를 드려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우울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나 진짜 잘 아니 살았다니까. 여기가 다 아프다 지금. 체했다니까. 아빠. 일부러 그래. 아니 진짜 체. 아또 맨날 그 노래가 진짜 지겹지도 않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에이벨. 몸에 두드러기 날라간다 진짜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꼭 노래를 불러도 옛날 노래 부른다, 그쵸?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에휴. 남이사, 아휴, 올해 꽃놀이를 못 봐가카나. 코로나 오기 전에 우울증 걸리겠다. 아 나 진짜 아니 옆에 사람은 생각 안 해주나? 자기 때문에 내가 더 우울증 걸리겠다. 봄 타나 와이카노 진짜. 그런가? 봄 타나 왜 그러지? 아니 봄만 타겠다.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아예 1년 365일 늘 우울을 쭉 깔고 살지. 아이고 됐다 마 진짜. 그래서 나 우울하다 하면 더 우울해지는 법이다. 긍정적인 마인드 모르나? 긍정적 마인드 진짜. 내처럼 웃어봐라. 아이고, 고마워라. 자기 웃음소리 들으니까 우울증 더 올 것 같다. 아 진짜? 근데 하긴 오빠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우울증약 계속 먹었었다 아니야? 아 진짜? 아니 그러면 학창 시절부터 먹었으면 도대체 몇 년째고? 3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에이 진짜 30년은 무슨 30년이고 25년 전이지. 말 똑바로 해라. 그거나 진짜. 근데 오빠 그때 병원 다닐 때 그때부터 약을 그냥 쭉 먹었으면 괜찮아졌을 수도 있는데 계속 약을 먹다가 막 마음대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 아이가? 에헤이 참나. 야, 내가 약을 임의로 중단했던 거는 먹다가 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임의로 중단한 거 아이가.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야, 우울증 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하면 누가 먹겠노? 누가? 말도 안 돼. 그것도 그렇긴 하네 듣고 보니까. 내가 뭐가 우울증이 심한 게 우울증이 심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센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센치? 오빠가 원래 좀 이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풍부하잖아. 그래. 하긴 조울.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건 심하지. 그렇지 많이. 아휴, 진짜 이 집에 내 편은 없다. 내 편은 없어. 전부 다 저기다 저거 확 그냥. 아휴, 그래. 내 위로해준 건 노래밖에 없지. 됐고 노래나 들어야겠다. 아 됐다. 너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정신 뭐라카노? 좀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지겹다고. 내 정말 난 나가야겠다. 하지 말라고. 너무하네 진짜. 고기 사줄게. 고마해라. 알겠다. 나 소고기. 자, 몇 시간 가겠는지.
네, 오해와진 네. 씨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이 우울증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네. 생각은 어떠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저도 그 간혹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울증이 뭐 쉽게 사실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오래되고 좀 만성화되었다면 한번 먹기 시작할 때는 꾸준히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계속해서 평생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누가 선뜻 이 약을 먹겠어요? 그죠, 교수님? 아무래도 그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약을 좀 먹다가 좀 상태가 호전이 되면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해서 약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정답인가요? 자신이 저도 없네요. 마음은 예은 씨와 같지만 정답은 O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예은 씨가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천원 씨가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도 있는 게 만성화가 되었을 경우에 약을 평생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한번 먹고 난 뒤에는 약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약물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든 그 증상들을 빨리 낫게 하고 우울증을 완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되었다면 굳이 그 약물 치료를 계속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물을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끊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약물을 끊을 때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제 사춘기 때는 누구나 우울하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느냐, 아니면 이게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차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기 때에는 사춘기 때에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널뛰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한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증상들을 가지고 사춘기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75% 정도는 어느 정도의 약한 그런 감정 기복들이라든지 그런 기분의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사춘기를 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춘기의 그런 호르몬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울증에 큰 영향을 주어서 우울증과 합쳐지게 된다면 그 시기 자체를 단순히 우리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성인기에 그 청소년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암흑기로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청소년기에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인기 우울증까지 또 넘어가는 그런 확률도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너무 심한 그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이 아이가 청소년기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자녀의 우울증이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이 자녀들의 우울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께만 드리는 당부는 아니고 지금 청소년들을 이렇게 같이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성적에 따라서 삶의 그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해 놓은 그런 표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높다고 되어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성적이 가장 좋을 때보다 좋은 경우에 성적이 가장 낮을 때 그때 비교했을 때 부모님들의 관계가 더 좋았을 경우가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울증은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볼 때는 심한 우울증에서는 내가 마음을 먹기 싫어서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다. 나를 공감해 주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상처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진짜로 너무 많이 지쳐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마음 먹기가 너무 힘들 때에는 다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편을 상당히 좀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자녀에게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 하시고 심판 역할을 하시려고 많이 하시지만 아이들은 자기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그런 부모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객관성을 좀 잃으시더라도 아이에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몇 년 전에 좀 지나간 유행했던 그런 유행가 가사인데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이게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많이 고개를 네, 끄덕이시는 와닿네요. 그런 예.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명의 인격체로 자라갈수록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아이에게 그런 자율성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우울증 있는 기간 자체가 인생이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전문적인 도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언들도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어내시고 아이의 그런 힘든 우울증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친 학업 경쟁과 따돌림 등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병이 들기 쉽습니다. 자녀가 요즘 들어서 짜증이 부쩍 늘고 말수가 적어졌다면은 단순한 사춘기겠거니 하지 마시고 자녀의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호준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